우려했던 미국의 은행 이슈가 터졌습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 중에 한 곳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가 이틀 동안 45%나 급락을 했어요.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에만 2억 5,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5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대손 충당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은행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높다는 건 부실 대출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까지도 같이 폭락하면서 은행 부실 위기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은행은 작년 3월에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했고 1,0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미국 은행 순위 29위에 속해 있는 규모가 꽤 큰 은행이에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손실률이 증가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 은행 시가총액 기준 16위에 해당하는 아오조라 은행은 이틀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이 은행 역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대출로 인한 손실이 작년 한 해만 280억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 은행인 도이체뱅크 역시 대손 충당금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리면서 부실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런 이슈들이 왜 터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6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사서 수익을 내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금리 시절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였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해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은 배당을 주거나 추후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보는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중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공실이 적을수록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는 증가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고도 충분한 배당 지급이 가능해서 1순위 투자 매물이었죠. 해외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익률 기준 2019년도에만 6.2%, 20년도에는 9.7, 21년도에 16.2%의 수익률을 낼 정도로 꿀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됐고 2021년도 한 해에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폭등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죠. 하지만 2022년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저금리 시절 꿀통이었던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 시절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4%대의 임대 수익률은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미국 10년물 국채만 사더라도 5% 이상 이자를 주니까 더 이상 상업용 부동산은 찾을 필요가 없게 됐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공실률이 올라가니까 오피스 주변의 식당, 쇼핑몰 등 주변 상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 현금을 30%에서 40%만 넣고 나머지는 대출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됐고 높은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주택은 90% 이상의 고정금리라 괜찮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55%고 변동금리가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는 높은 금리로 다시 재연장을 하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건물을 매각해야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준 곳의 51%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요. 2027년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준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홍콩이나 상하이, 런던 등 전 세계 10대 도시의 평균 공실률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한국도 예일 수는 없는데요.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규모만 74조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50조 원이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40조 원까지 합치면 총 90조 원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묶여있는 셈이죠. 1금융권에 해당하는 국내 5대 은행들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 도심에 속해 있는 신축 건물에 1순위로 들어가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새마을금고 같은 이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사들입니다. 2018년도에 런던 125번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4,40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2,600억 원은 영국 금융회사가 대출을 받았고요. 1,800억은 새마을금고와 증권사가 투자를 했어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은 얼마 전 파산한 전세계 공유 오피스 1위 기업인 위워크였습니다. 위워크가 건물 전체를 20년 동안 장기 임대차 계약을 했고 새마을금고는 전세계 1위 기업한테 20년 동안 임대료만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위워크가 파산을 하게 됐고 4,400억이었던 건물 가격은 3,000억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 4,400억 중에 1순위는 영국은행 대출 2,600억이 있고요.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하면 새마을금고와 증권사는 전액 손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처럼 국내에서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 90조 원에다가 부동산 PF 부실 금액 130조 원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거예요. 아직도 부동산 커뮤니티 가서 보면은 금리 인하만 되면 집값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많이 힘들 거예요. 만일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미국은 지방은행이, 한국은 공제회나 증권사, 새마을금고 같은 이익금융권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뉴욕 커뮤니티 은행 손실 이슈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에요. 뉴욕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을 매년 3%로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주택들은 1940년도에서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익보다 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지출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렇게 임대료가 규제되어 있는 아파트의 주요 대출 기관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 같은 지방은행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은행들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이 부분이겠죠. 지금 당장 은행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거나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다시 회복하면서 잠잠해질 거예요. 이번 은행 사태와 작년 3월 달에 발생했던 미국 뱅크런 사태를 많은 분들이 비교하실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던 이유는 미실현 손실액 증가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고, 이번 은행 사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연결되어 있죠.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구제금융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겠지만 지금 당장 증시가 흔들리거나 터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만성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일단 금리부터 일정 수준 내려와야 되고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오피스가 아닌 주거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면 리스크를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